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에 때맞춰 미국으로부터 300대 규모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객기 임대회사 공은조임 등은 시 주석 방미 첫날인 22일 시애틀에서 보잉사 측과 우선 30대의 보잉 737 구매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계약에 공은조임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은조임 측은 이 계약이 시 주석의 방미 기간 중국 항공사 등이 구매할 예정인 항공기 300대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상용 항공기 유한책임회사는 보잉사와 협력 협정을 맺고 B737 여객기 조립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23일 시애틀의 보잉사 생산 공장을 참관하고 양국 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을 국빈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앞에서 진행된 교황 영접 행사에서 15,000여 명의 환영객들이 모인 가운데 신이 주신 아름다운 날이라며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교황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를 위한 미국의 다각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신께 미국의 축복을 엄숙히 기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는 이번 주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첫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이메일은 클린턴 전 장관이 2009년에서 2013년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사용했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오간 것으로 개인사와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기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6만여 건 가운데 몇 건 정도가 복구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6만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인적인 것이어서 삭제했고 나머지 3만여 건의 이메일은 복사본 형태로 국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이메일을 국무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기간별로 나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메일 가운데 1급 비밀 2건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면서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의 난민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국경 강화 방안과 난민 사태로 압박을 받고 있는 터키 등 유럽연합 비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은 22일 28개 회원국들의 12만 명의 난민들을 할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집트가 이슬람교 최대 연례 행사인 하지, 즉 성지순례 행사를 맞아 23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기자 2명을 포함해 100명을 사면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이집트인 수감자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저는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하면 관계 정상화라는 약속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ll five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제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한 양측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또다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지만 한국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관계 정상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과거 육자회담 당사국 간의 합의를 엄숙한 약속으로 표현했습니다. All five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entered a solemn commitment to North Korea.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서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2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오는 25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기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그릇된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궁핍을 겪고 있고 남북 간 개발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isguided policies of pursuing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n direct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육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전략적 이해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며 궁극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잃어버린 경제 역량을 회복하려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노력에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고 남북 간 화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미중 정상 간 논의될 주요 의제로 규정했습니다. 또 양국 지도자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 서부 시애틀에 도착해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천일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3년 6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때부터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톰 도닐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장시간 대화하며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They agreed that North Korea has to denuclearize, that neither country will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armed 오바마 state.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돈일런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당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한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미 공영방송 P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의 의도를 호도하고 문제를 외면하려 했지만 지금은 다른 입장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에 나설 용의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별도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육자 회담과 관련한 어떤 논의나 대화도 북한 정부가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부가 아직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육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인민대회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핵무력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북한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agree that North Korea will not succeed in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t can have both.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육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中方坚定致力于实现朝鲜半岛无核化，坚定致力于维护半岛。 두 정상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시진핑 주석의 대북 관련 공개 발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미중 정부 간 소통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양국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1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 가운데 선택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is week's meetings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will be another opportunity to discuss how we can sharpen Pyongyang's choices between having nuclear weapons.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나라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똑같이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역시 지난 16일 베이징에서의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중미 간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22일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고 명확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제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측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한국 측 류재승 국방정책실장 등 두 나라의 국방과 외교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류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 목적은 두 나라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데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연합 억제력과 방어력의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러햄 덴마크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가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열렸다며 이번 도발 사건은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미한 동맹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경우 고강도 압박 대책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국은 제7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4D 작전 개념을 구체화해 작전 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한 데 대한 이행 지침도 논의했습니다. 4D는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묶은 개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맞선 방어 계획을 담은 일련의 작전 개념입니다. 한편 이번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조 차관은 면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감안할 때 김 특별대표의 이번 방안이 시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위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특별대표의 방안이 두 나라 공조의 탄탄함을 보여준 행보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특별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한 두 나라의 협력 측면에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확고한 미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6일로 다가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23일 오후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 동향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오는 25일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도발 억제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에서의 제재 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에 거의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규정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들어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틀림없이 안보리가 소집돼 추가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최근 한국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반 무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과 관련해선 일반론적 얘기가 확대된 것 같다며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등 일반적 무역 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육군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전 사령부는 북한의 핵시설 등 전략적 군사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가동하고 전담 부대도 운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수도권 방공작전 체계를 보완하고 방공무기의 전투 대기도 늘렸다는 겁니다. 수방사는 방공작전 모의 분석과 지휘체계 개선을 통해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도 공중에서 소형 무인기를 감시하기 위해 항공표준 비행 항로를 신설하는 등
헬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공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용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위사업청은 주야간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대대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대한 생산 출고 기념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무인기를 최전방 육군부대와 서북도서 지역 해병부대에 배치해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리모아이 002B라는 이름의 이 소형 무인기는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손으로 던져서 비행하고 착륙할 때는 에어백이 자동으로 터져 지상에 동체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폭 1.8m, 중량 3.4kg인 이 무인기는 최고 속력 시속 80km로 1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은 10km로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국 육군 1군과 3군 지역의 최전방 보병부대와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정찰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거고 대대급까지 감으로써 예하 제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적의 위협을 빨리 감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육군 특수전사령부는 2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 전략적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전략적 핵심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과 같이 전략적 의미를 갖는 군사시설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전사는 또 독자적으로 침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작전 항공부대 편성도 추진 중이며 항공화력 유도와 화력 장비, 각종 감시 장비 등을 활용해 전향적인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또다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전단 살포를 연계하며 반발했지만 한국 정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은 22일 밤 임진각 인근에서 전단 12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단체 이민복 단장입니다. 북한에는 다른 언론이 없으니까 이게 북한 언론인데 내라는 게 우리는 시정일관해요. 진실을 그냥 알리는 거죠. 6.25 진실을 비롯해서 남한 실태, 1달러짜리 책자, DVD 이런 거. 이 단장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대화 일정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풍량만 맞는다면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단체인 인민의 소리도 22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90만 장을 대형 풍선 6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에는 전단과 함께 1위안짜리 중국 지폐 2,000장과 과자 등이 담겼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전단을 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의 이딴 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전단을 날리는 하늘 아래서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남북당국이 관계 개선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와 남북 간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이고 기본권 보장 측면과 타인에 관련된 주민들의 신변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24일부터 이틀 동안 방북단을 보내 시설 개수와 보수 작업을 추진합니다.
방북단은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 40명으로 구성됩니다. 통일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하루 평균 60명의 인력이 현재 체류하거나 출퇴근하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뒤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북 각각 100명씩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을 다룬 기록 영화가 주요 국제 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스페인 감독이 찍은 프로파간다 게임은 북한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전과 정보 왜곡을 다룬 영화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촬영된 기록 영화 프로파간다 게임이 제63회 산세바스찬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자발태기에 초청됐습니다. 자발태기는 주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부문입니다. 스페인의 알바로 롱고리아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90분 길이로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찍은 영상들과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 전문가 견해를 담았습니다. 프로파간다 게임, 즉 선전 게임이란 뜻의 제목처럼 이 영화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선전 활동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선전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고리아 감독은 20일 미국의 영화 전문 잡지 버라이어티에 북한 안팎에서 세 방향으로 선전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롱고리아 감독은 북한 정부는 국민들과 외부 세계를 향해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선전 활동은 유용하고 좋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깥 세상에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가 조작됐지만 이 조작 또한 선전 활동이라는 점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롱고리아 감독은 분석했습니다. 영화는 이와 관련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산채로 개 잡아먹혔다는 일부 서방 언론의 보도, 북한에서는 코카콜라 음료수가 금지됐다는 보도 등 북한과 관련해 허위, 왜곡 보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는 반면 북한 주민들의 천편일률적인 북한 찬양도 담았습니다. 영화에 나온 한 북한 주민은 북한에서는 무상 의료와 교육이 실시되고 집도 무료로 준다고 말하고 다른 주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떠올리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영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선전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의 북한 내 촬영을 계속 동행하며 출연하는 인물은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사인 스페인인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입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한 북한 공무원으로 국제 친북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영화의 영리한 편집으로 인해 베노스 씨가 영화 초반에는 친절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영화 끝부분에서는 북한을 열정적으로 대변하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인 인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프로파간다 게임 영화가 북한에 대한 해답은 별로 제시하지 못하며 이 영화 자체가 양측의 선전선동에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돼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롱고리아 감독은 버라이어티에 자신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거짓과 절반의 진실이 가득한 현실을 보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선전의 희생양이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프로파간다 게임이 출품된 스페인 산세바스찬 국제영화제는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으며 세계 8대 영화제로 꼽힙니다. 이 영화제는 지난 18일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출신 첫 여성 박사가 운영하는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이 자유통일문화원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 21일 출범식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송편 빚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꼭 떡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찍을 거고 여기도 이게 떡을 알록달록한 송편이 추석 분위기를 미리 느끼게 해주는데요.
통일을 기원하면서 탈북민들과 한국의 주민들이 함께 송편을 빚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도다고 꺼북고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세팅해서 해서. 탈북민 1호 여성 박사인 이혜란 씨가 운영하는 북한 전통음식연구원이 자유통일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통일 문화의 연구와 교육, 문화 행사 등으로 그 사업을 넓히게 됐는데요. 자유통일문화원의 출범을 알리면서 함께 송편을 빚어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은 통일은 자유의 승리라는 구호 아래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자유통일문화원의 김수진 총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유통일문화원은 지금 남북 한의 모든 음식으로부터 그리고 대학생들의 공부나 그리고 모든 사회의 모든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것도 더 공부를 많이 강의를 할 거고요. 한국에 대한 이런 모든 좋은 사업도 참여를 해가지고 남북한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안고 가야 될 그런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남북한의 모든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선을 보이기 위해서 새로 또 창립된 것 같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송편 빚기 행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송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이며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북한의 송편은 한국의 송편보다 크기가 2배 이상 크고 추석뿐만 아니라 다른 명절에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편 빚기 또 행사고 해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송편을 빚어서 우리 한반도 통일은 밥상에서부터라는 우리 회사 저기거든요. 그래서 북한부터 남한, 제주도, 독도까지 우리 한반도 송편 빚기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통일 일으키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송편 빚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은 그냥 맵쌀이고요, 쌀이고요. 그리고 저 초록색은 쑥이고요. 그리고 저 보라색은 흑미. 북한 송편은 한국 송편하고 틀리게 굉장히 좀 크죠. 크고 그리고 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한반도를 또 팔도를 지금 해가지고요. 8가지 색을 지금 마치긴 했는데 아주 예쁘죠. 이색적인 북한 송편을 맛본 사람들. 다른 듯 같은 맛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달콤한 게. 뭔가 쫄깃함이 더 있는 것 같고. 함께한 탈북민들은 송편을 빚으면서 북한의 추석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송편은 다 비슷해요. 근데 좀 크지. 우리 북한은 송편이 크게 빚고 여기는 조그맣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 형태는 다 같아요. 송편은 팥 넣는 걸로 생각하거든. 그것도 또 좀 지방에 따라서 무슨 우리 밤도 넣고 우리 강원도는 밤점요. 그 없는 살림에서 쌀을 전략했다가 그때만은 쌀을 꼭 싸서 떡을 해가지고 반찬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자기 몫은 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산소를 가는데 그 산소에 가서 정말 그래도 웃으면서 그때나마 모두 앉아서 같이 떡도 먹고 이 집 음식을 저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즐겁게 그래도 없는 살림에도 그날만은 정말 모두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냈어요. 이런 명절 때마다 고향이 생각나고 외롭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 같은 행사가 많아서 함께 탈북한 사람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북한의 추석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고향을 도두고 온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에 와서 사는 건 근심이 없다 하지만 어쨌든 좀 외로움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추석이면 특히나 고향에 우리 부모님들의 묘지가 그대로 있고 이런 조건에서 정말 우리한테는 그렇게 즐겁지만 않은 명절인 것도 있고요. 잠시나마 이런 장소가 마련되면 우리는 좀 즐거워요. 추석이라 하면 고향 생각으로 하여 슬픔과 눈물이 좀 나오는 건 사실이 맞아요. 이런 행사가 많으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송편을 빚으며 가족적인 분위기로 시작한 자유통일문화원은 앞으로 통일을 위한 학술 연구와 탈북민들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은 말 그대로 문화로 자유의 가치를 실행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내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민간 단체고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 땅에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유가 승리하는 것이 통일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가치들을 담아내서 그 자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송편을 빚으면서 함께한 참석자들도 앞으로 자유통일문화원이 통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문화적 차이나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많이 해서 뭔가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고 상호 이렇게 보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12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중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주 이곳 워싱턴은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죠. 이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이 백악관을 방문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은 앞서 미국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이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2일 미 서부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취임 후는 두 번째 미국 방문이고요. 국빈 방문으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 주석은 시애틀에서 주로 경제협력 관련 일정을 소화한 후 24일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25일에는 국빈 방문 일정으로 백악관 환영 행사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회견, 그리고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이 방미 첫날에 미중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을 강조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현지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주최한 만찬에서 연설했는데요.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재앙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유일하게 예정된 정치 연설이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미중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 미중 관계에 얽힌 현안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연설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잘 협력하면 전 세계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두 나라가 충돌하거나 대립한다면 두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두 나라가 갈등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 정부와 기업의 기밀을 훔쳐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시 주석은 22일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상업적 절도와도 관련이 없고 오히려 중국이 그런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 이런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지만 미국은 사이버 문제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데니엘 클린턴 브링크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22일 밝힌 내용인데요. 클린턴 브링크 보좌관은 이날 사이버 공격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 등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이버 공격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주변국들과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건설 중인 인공섬과 또 군사용 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혀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앞서 미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남중국해 건설 중인 시설은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연설에서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와의 충돌을 원치 않고 또 항해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패권이나 영토 확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영유권 문제와 관련 있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미국과 동남아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거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이들 해역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남중국해는 전 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상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도 묻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계속 해당 해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대해 중국이 주권 침해 행위를 상갈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경고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접근한 미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이 경고 방송을 보내는 긴장된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대립되는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이 중국 인권 문제도 중국 측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텐데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는데요. 한편 20일 시 주석이 참석한 시애틀 행사장 주변에는 중국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고 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 주석이 앞으로 방문하는 워싱턴과 뉴욕에서도 인권단체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 연설한 곳이 이 경제인들이 주최한 만찬에서 연설을 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개혁 개방과 경제 구조 조정을 추진할 거라고 약속했고요. 또 외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하 관련해 수출 증대를 위한 평가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락한 증시도 조정 과정을 거쳐 회복됐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 투자 협정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양자 투자 협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힘을 받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의 23일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시애틀에서 이틀간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리웨농 바이두 회장, 또 랑위 안청 레노버 회장 등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계 거물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보잉사도 방문하는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보잉사와 300대 규모의 항공기 구매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 첫날인 22일 중국의 한 항공사가 우선 30대 보잉 737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항공기 구매 규모가 굉장하군요.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은 지난해 리 거창 총리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에도 에어버스 4등과 170여 대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항공기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앞으로 20년간 5,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소식은 앞으로도 매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 법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12만 명의 난민을 추가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서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방안은 각 회원국이 받아들여야 할 난민 수를
나라의 크기나 경제력 등에 비례해서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인데요. 경론 끝에 채택은 됐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난민 문제를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반대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아는 반대했고요. 핀란드는 기권했습니다. 이들 5개국은 앞서 난민 수용을 강제 할당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난민 수용은 각국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며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토 피코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수용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동유럽 회원국들이 이번 난민 수용안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중 일부를 보류하는 등 제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일 영국을 방문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인구 4억 5천만 명의 유럽은 이들 난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난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할당을 할 예정이죠? 아직 각국이 12만 명 중 몇 명의 난민을 수용할지 구체적인 할당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중 6만 6천 명을 먼저 유럽연합 내 분산시키고 앞으로 1년 안에 5만 4천 명도 추가로 재이주시킨다는 계획이고요. 앞서 4만 명의 난민 수용안에 합의할 때는 독일과 프랑스에 가장 많은 난민이 할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만 명과 또 이번에 12만 명을 더해서 모두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규모인데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만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간 난민이 지금까지 48만 명에 달합니다. 난민들은 주로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 출신이 많은데요. 한편 23일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난민 사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통합된 해결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도 쉽지 않지만 유럽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터키에서 지중해를 거쳐 그리스에 도착하고요. 이어서 세르비아와 헝가리 등을 거쳐 자신들을 받아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국경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난민들의 진입을 통제한 데 이어 병력도 배치하고 최루탄과 고무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또 세르비아에서는 헝가리로 가지 못한 난민들은 크로아티아로 몰렸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도 국경 폐쇄에 나서면서 세르비아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국경 폐쇄 때문에 크로아티아로 넘어가지 못한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도 벌어졌고요. 한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들은 도처에서 걸어서라도 국경을 넘는다며 유럽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엔 중국 경제 관련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베이징의 한 연구기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유학생 46만 명 가운데 79%인 36만 5천 명이 다시 중국에 귀국해서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38%였던 것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력이 다시 돌아와서 자국 경제에 기여한다면 참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근데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유학생들이 중국에 취업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중국의 삶의 질도 상당히 나아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학생 중에는 이공계 비율이 많은데요. 중국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창업을 독려한 것이 유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사의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IT, 즉 정보통신 분야가 화랑을 누리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현재 미국 대학에는 약 90만 명의 외국 유학생이 있는데요.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인 유학생은 27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인데요. 중국 다음으로 유학생을 미국으로 많이 보내는 국가는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그리고 타이완 등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 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전역에서 많은 구름이 관측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8도, 남포는 최저 18도에서 최고 28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 강계 최저 13도에서 최고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8도, 최고 29도, 개성 최저 17도, 최고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6도, 최고 25도, 장진 최저 8도, 최고 19도, 원산 최저 17도, 최고 24도, 해산은 최저 13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7도, 최고 23도, 선봉은 최저 15도,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곧 이어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에 때 맞춰 미국으로부터 300대 규모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객기 임대회사 공운조임 등은 시 주석 방미 첫날인 22일 시애틀에서 보잉사 측과 우선 30대의 보잉 737 구매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계약에 공운조임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운조임 측은 이 계약이 시 주석의 방미 기간 중국 항공사 등이 구매할 예정인 항공기 300대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상용 항공기 유한책임회사는 보잉사와 협력 협정을 맺고 B737 여객기 조립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3일 오후 워싱턴 DC에 소재한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집전 중에 미국 건국 초기 서부 지역의 가톨릭 신앙을 전파한 세라 신부를 성인으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방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앞에서 진행된 교황 영접 행사에서 15,000여 명의 환영객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를 위한 미국의 다각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신께 미국의 축복을 엄숙히 기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는 이번 주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첫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의 난민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국경 강화 방안과 난민 사태로 압박을 받고 있는 터키 등 유럽연합 비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은 22일 28개 회원국들의 12만 명의 난민들을 할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이메일은 클린턴 전 장관이 2009년에서 2013년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사용했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오간 것으로 개인사와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기간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6만여 명 가운데 몇 건 정도가 복구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6만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인적인 것이어서 삭제했고 나머지 3만여 건의 이메일은 복사본 형태로 국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가 이슬람교 최대의 연례 행사인 하지, 즉 성지순례 행사를 맞아 23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기자 2명을 포함해 100명을 사면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이집트 인수감자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허위 보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알자지라 기자 무함마드 파흐미 씨와 바헤르 모하미 씨 등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구름이 많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